이상하네. 비밀번호가 왜 안 맞지? 며느리가 초인종을 누르자 낯선 여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여기 제 집인데요? 아니요. 여기 저희 집인데요. 저희가 이사 온 지 이틀 됐어요.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야? 우리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 이게 무슨 일이야? 아, 그거? 집 팔았어. 이제 집주인은 다른 사람이야. 뭐라고?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당신도 나랑 상의도 없이 우리 어머니한테 멋대로 행동했잖아. 지금 어디야? 당장 와서 설명해. 내 짐은 어디 있는 거야? 당신 물건은 친정에 택배로 보냈어. 거긴 내 집이야. 어떻게 집주인을 말도 없이 쫓아낼 수 있어? 이 집 살 때 당신이 보태준 게 있어? 집도 혼수도 전부 나랑 우리 엄마 돈으로 마련한 거잖아. 이거 전부 어머니 짓이구나. 어머니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거지? 맞지? 뻔뻔하게 우리 엄마 탓을 해? 어머니가 얼마나 당신에게 잘해주셨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딸처럼 하는 거 바라지도 않아. 적어도 남처럼은 하지 말았어야지. 나도 이제 지쳤어. 우리 이혼하자. 잠시만. 이혼! 여보, 제발 용서해줘. 이제 어머님한테 정말 잘할게. 늦었어. 이혼 서류 보낼 테니 내일까지 서명해서 내 사무실로 보내. 살림도 가구도 당신이 보태준 게 하나도 없잖아. 그대로 몸만 나가.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70세 김금옥 씨입니다. 김 씨는 35세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때 아들은 겨우 8살이었죠. 남겨진 빚과 어린 아들을 데리고 그녀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이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자주 남편 사진을 보여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죠. 식당 일도 하고 아파트 청소 일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공장에서 야간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의 고생을 지켜본 아들은 효심 깊고 따뜻한 성품을 지녔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어머니와 자주 연락하며 안부를 물었죠. 김 씨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헌신을 알기에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한 후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게요. 앞으로는 편하게 쉬세요. 김 씨는 아들이 29에 세무사 사무실을 차렸을 때 그제야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죠. 아들의 결혼은 조금 늦은 나이인 36 되던 해에 이루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중소기업 경리로 일하던 여성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김 씨는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한편 결혼 준비 과정에서 김 씨는 처가의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정은 자식이 많아 혼수는커녕 노후 준비도 빠듯할 정도였고 며느리 역시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준비할게요. 아들의 말에 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 결혼시키려고 평생 모아둔 돈이 있잖니? 신혼집 정도는 내가 마련해 줄게. 그렇게 김 씨는 평생 모아온 3억 원을 털어 서울 강서구의 아파트를 장만해 주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아까울 게 없었습니다. 혼수도 대부분 김 씨가 마련했고요. 그래도 사위가 처가에 잘해야 한다. 며느리 친정이 어려운 것 같으니 더 챙겨드려라. 김 씨는 아들에게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어려운 시절을 겪어봤기에 남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울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며느리는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아들 내외가 안정될 때까지 김 씨가 매달 생활비도 보태주었죠. 그러나 결혼 6개월쯤 지나자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 받은 도움에 대한 감사 표현은 전혀 없고
오히려 친정 식구들에게만 극진히 대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월급의 상당 부분을 친정에 보내고 친정 부모를 자주 초대해 대접했지만 시어머니에게는 냉담했습니다. 전화도 뜸해졌고 김 씨가 먼저 연락해도 바쁘다며 짧게 통화를 끝내곤 했습니다. 명절에 시댁에 와서도 얼굴은 굳어 있고 시어머니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처음엔 새댁이라 적응하느라 힘들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태도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의 친정어머니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급한 업무로 자리를 비웠을 때였죠. 김 씨가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했던 이야기를 하자 장모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고졸도 취직하기 힘든데 사도는 심지어 초졸이셨으니 그런 일밖에 못하셨겠네요. 그 말에 김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배움이 짧다는 사실을 두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무시당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공부를 많이 못했으니까요. 김 씨의 말에 며느리와 장모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은 김 씨를 대화에서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마치 아래 사람처럼 말이죠. 김 씨는 수치스러움에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날의 일을 생각하며 김 씨는 혼자 소가리를 했습니다.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친구나 가족도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의 결혼 생활이 나빠질까봐 걱정됐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키운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김 씨의 유일한 바람이었으니까요. 김 씨는 그래도 며느리가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열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사는 집에 가끔 방문해 음식을 해주거나 집안일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김 씨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발 그냥 계세요. 며느리의 표정과 말투에서 짜증과 귀찮음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김 씨가 집에 방문했을 때 며느리가 슬리퍼를 질질 끌며 대놓고 짜증을 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을 쾅 닫고 대화 중에도 휴대폰만 보며 시어머니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좀 몸이 안 좋아서요. 뻔히 티나는 거짓말로 자리를 피하는 며느리를 보며 김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김 씨는 며느리가 왜 이렇게 자신을 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며느리가 자신을 싫어하는 이유가 어쩌면 자신의 잘못된 행동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아들 내외에 집에 방문할 때도 미리 연락하고 며느리의 허락을 구했습니다. 머무는 시간도 짧게 하고 음식도 먹고 싶은 게 있는지 미리 물어보는 등 신경을 썼습니다. 이렇게 하면 관계가 나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김 씨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마치 없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웃고 떠들다가 김 씨가 대화에 끼려고 하면 갑자기 말을 멈추거나 주제를 바꿨습니다. 김 씨는 이런 상황을 견디며 묵묵히 아들의 행복만을 바라며 그저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죠. 그리고 그 한계점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통장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매달 용돈 보내드리는 통장이요. 김 씨는 용돈 통장을 거의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아들이 용돈을 넣어준다고 했지만 정작 이 씨는 그 돈은 꺼내 쓰지 않고 고이 모아 놓기만 했습니다. 아들의 말에 서둘러 통장을 찾아 확인해 보니 2달치 금액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달째 안 들어왔구나. 근데 괜찮아. 나는 크게 돈 나갈 데도 없잖니. 너희 살림에 보탰어. 아들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또 아내가 깜박했나 보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 아내가 어머니 용돈은 왜 자꾸 까먹고 안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제 허락도 없이 생활비 통장에서 100만 원을 빼서 장모님 명품 코트를 사드렸더라고요. 그걸로 대판 싸웠어요. 김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전에도 제 명의 카드로 장모님 고급 화장품 세트를 사드렸더라고요. 어머니께 드릴 용돈은 매번 빼먹으면서. 아들의 말에 김 씨의 가슴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자신에게 드릴 용돈은 빼먹어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며느리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괜찮아. 너무 화내지 마. 큰 돈도 아닌데 나는 정말 괜찮으니까 싸우지 마라. 목소리를 밝게 유지하려 했지만 가슴 한 구석이 먹먹하게 아팠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도 나름 생각이 있는 거겠지. 전화를 끊고 난 후 김 씨는 오랫동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해야 한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견뎌왔는데 과연 이대로 계속 참아야 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김 씨는 서울에 볼 일이 생겨 올라갔습니다. 친구와 약속이 있었는데 약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중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급하게 아들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회사에서 바쁜 모양이었죠. 김 씨는 할 수 없이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집에 있을 테니 잠시 도움을 청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집 초인종을 누르자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윤정아, 나야, CM이다. 문 좀 열어줄 수 있니?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미리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방문 전에 미리 연락하기로 했잖아요. 김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물론 평소에는 방문 전에 연락하기로 했지만 이건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지금 정말 급해서 그래. 지갑을 잃어버려서 집에 돌아갈 돈도 없구나. 정말 죄송하지만 어머님, 문은 못 열어드려요. 남편한테 한번 연락해보세요. 김 씨는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윤정아, 민수도 연락을 안 받아. 회사 일 때문에 바쁜가 봐. 잠깐만 집에 들어가서 기다리면 안 될까? 안 된다니까요. 김 씨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지만 더 이상 대답이 없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김 씨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두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 수 없이 김 씨는 근처 파출소를 찾아갔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경찰은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경찰의 도움으로 아들과 연락이 닿았고 지갑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아들에게 며느리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갑을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는 말만 했을 뿐이죠. 하지만 그 일은 김 씨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내가 며느리에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얼마 후 아들은 엄마에게 전화해 물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지갑 잃어버렸을 때 우리 동네 오셨다면서요? 왜 그때 말씀 안 하셨어요? 김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야, 별일 아니었으니까. 파출소가 저희 집 근처던데요. 뭘, 저희 집에 가시지 왜 파출소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김 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있었던 일과 그동안 아들이 없는 동안 며느리와 장모가 김 씨를 무시한 행동 등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윤정이가 문을 안 열어줘서 파출소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단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아들은 퇴근길에 아파트 경비원에게 물어봐 관리실에서 사실을 확인했고, 김 씨가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들은 그날 저녁 다시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날 회사에서 전화를 못 받는 동안 아내가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할 줄은? 아들은 그날 집에 돌아가 며느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부인하던 며느리가 결국 시어머니가 왔었다고 인정했다고요. 어머니, 제가 물었더니 우리 아내가 말이 어머님이 칠칠치 못하게 지갑을 잃어버린 게 문제지. 내가 뭘 잘못했어요? 누가 보면 내가 심한 짓이라도 한 줄 알겠네. 시댁이잖아요? 당신도 없는데 내가 굳이 열어드릴 의무는 없죠? 지갑도 찾고 무사히 돌아갔으면 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김 씨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순간에 폭발한 것입니다. 민수야,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내가 며느리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너희 집 마련해주고, 혼수도 다 해주고, 생활비까지 보태주고, 나는 그저 너희가 행복하게만 살길 바랐을 뿐인데. 김 씨의 흐느낌 소리에 아들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참아온 어머니의 고통을 이제야 제대로 보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아내가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건 어림짐작으로 알았지만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제 앞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서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서운하셨을지 미처 신경 쓰지 못했어요. 저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 참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민수야, 뭘 어떻게 하려고? 어머니, 저도 이제 아내랑 장모님 생각만 하면 진저리가 나요. 아내는 제가 버는 족족 친정에다 퍼주고 어머니는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고 매일 이걸로 아내랑 싸우는 것도 지쳐요. 아들의 말에서 분노와 결의가 느껴졌고, 김 씨도 더 이상 바보같이 당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결심했어요. 이제는 제 방식대로 복수하려고요. 아들은 자신이 세운 계획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며느리와 장모를 동남아 여행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보너스를 탔다고 말하고 아내와 장모님을 동남아 여행에 보낼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김 씨는 아들의 계획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들의 단호한 모습에서 이번에는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체 무슨 계획이길래 그러니? 어머니, 저 한번 믿어보세요. 제가 아내랑 장모님 콧대를 확 꺾어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그동안 한 짓들 다 용서를 빌도록 만들 거예요. 아들의 처가댁을 향한 복수 계획이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들은 며느리에게 중요한 소식이 있다며 저녁 식탁에 앉혔습니다. 여보, 좋은 소식이 있어.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았는데 그 돈으로 당신이랑 장모님 동남아 여행 다녀오는 건 어때? 며느리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정말요? 장난 아니죠. 엄마랑 나만. 그래. 당신도 요즘 많이 지쳐 보이더라고. 장모님이랑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와. 어머, 고마워요. 자기 최고예요. 당장 엄마한테 전화해야겠어요. 며느리는 아이처럼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했던 행동들은 까맣게 잊은 채 말이죠. 아들은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엄청난 계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장모는 여행 준비에 들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쇼핑을 하러 다니며 새 옷을 사기도 하고 여행 가이드북을 읽으며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출발 당일 아들은 며느리와 장모를 공항까지 배웅했습니다. 두 사람은 들뜬 모습으로 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출국장으로 사라지자마자
아들은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시작해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사실 아들은 비밀리에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 집을 매물로 내놓았고 시세보다 조금 낮게 가격을 책정해 빠르게 구매자를 찾았습니다. 또한 새로운 보금자리도 미리 계약을 맞춰둔 상태였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기에 적합한 넓은 평수였습니다. 이제 실행만을 앞두고 있었죠. 며느리와 장모가 일주일 일정으로 여행을 떠난 바로 그날, 아들은 김 씨를 불러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을 도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어머니는 아주 바쁜 며칠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살림살이만 골라 새 집으로 옮기고 나머지는 정리했습니다. 이사업체의 도움을 받아 3일 만에 모든 이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 너무 심한 거 아니니? 김 씨는 아들의 결정이 너무 극단적인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을요? 어차피 저도 어머니도 이렇게는 더 못 살아요. 이 기회에 제대로 갚아줘야죠. 아들은 더 이상 어머니에게 대한 며느리와 장모의 태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집 열쇠는 새 주인에게 넘어갔고 아들은 이혼 서류까지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며느리는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시도해도 계속 오류음이 울렸고 피곤한 몸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비밀번호가 왜 안 맞지? 초인종을 누르자 낯선 여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며느리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여기 제 집인데요? 낯선 여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여기 저희 집인데요. 저희가 이사 온 지 이틀 됐어요. 며느리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시각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새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에는 아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의 당황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야?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 이게 무슨 일이야? 아들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집 팔았어. 이제 집주인은 다른 사람이야.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당신도 나랑 상의도 없이 우리 어머니한테 멋대로 행동했잖아. 지금 어디야? 당장 와서 설명해. 내 짐은 어디 있는 거야? 당신 물건은 친정에 택배로 보냈어. 며느리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거긴 내 집이야. 어떻게 집주인을 말도 없이 쫓아낼 수 있어? 아들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 집 살 때 당신이 보태준 게 있어? 집도 혼수도 전부 나랑 우리 엄마 돈으로 마련한 거고. 당신은 한 푼도 보태지 않았잖아. 며느리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눈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이거 전부 어머니 짓이구나. 어머니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거지? 맞지? 아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한순간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뻔뻔하게 우리 엄마 탓을 해? 어머니가 얼마나 당신에게 잘해주셨어? 그런데 당신은 어머니가 지갑 잃어버리고 도움을 청했을 때 문전박대했지. 우리 어머니한테 딸처럼 하는 거 바라지도 않아. 적어도 남처럼은 하지 말았어야지. 나도 이제 지쳤어. 더 이상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못 살겠어? 이혼하자. 아들의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자 며느리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너무 늦었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서러웠을지 알기나 해? 이혼 서류 보낼 테니 내일까지 서명해서 내 사무실로 보내. 여보, 제발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어머님한테 정말 잘할게요. 내가 잘못했어요. 살림도 가구도 당신이 보태준 게 하나도 없잖아. 그대로 몸만 나가. 그 이후에 아들과 김씨, 며느리와 장모는 카페에서 사자대면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용서를 구했지만 아들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장모까지 나서서 김씨와 아들에게 사정했습니다. 아니, 이서방 이렇게 갑자기 어떻게 우리 딸이 잘못한 게 있다면 앞으로 고치면 되잖나. 이러지 말게나. 아들은 장모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딸 자식 그렇게 키웠으면 도로 데려가세요.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깔보는 며느리가 세상에 말이 됩니까? 아들에게 말이 통하지 않자 장모는 김씨의 팔을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아들 좀 말려주세요. 이혼이라니요. 부모로서 자식들 이혼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모의 말에 김씨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이런 결혼 생활이면 차라리 갈라서는 게 나아요. 참 그리고 사돈도 저를 초등학교만 졸업했다고 무시하셨죠? 그런 일밖에 못하셨겠네요라고요. 며느리가 누구한테 배운 버르장머리인지 잘 알겠네요. 김씨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비록 저는 사돈보다 가방끈은 짧지만 적어도 자식 하나만큼은 잘 키웠네요. 장모는 창백해진 얼굴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신의 말이 그대로 돌아온 것이었으니까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애원했습니다. 눈물로 화장이 번져 얼굴이 엉망이 되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매달렸습니다. 아들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를 무시한 사람과는 더 이상 한 지붕 아래 살 수 없어. 우리 모자 앞에 다시 얼씬도 하지 마. 그 말을 남기고 아들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뒤에서 며느리가 계속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지만 김씨와 아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편 김씨는 아들의 뒤를 따라 카페를 나오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의 결혼 생활이 깨지는 것 같아 가슴 한 구석이 아팠지만 동시에 아들이 자신의 편이 되어준 것이 매우 고마웠습니다. 민수야, 나 때문에 이혼까지 하게 되어 정말 미안하구나. 아들은 어머니를 안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아요. 더 이상 어머니가 서러움 당하는 일 없게 할게요. 김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닌 오랜만에 느끼는 안도감과 행복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어머니 둘만의 평온한 일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은 며느리와의 관계를 깔끔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정리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예상보다 순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들은 법적으로 자신과 어머니에게 유리한 조건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감정에 사로잡혀 미루기만 했던 이혼의 순간이 오자 아들은 놀라울 정도로 단호함을 보였습니다. 결혼 생활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고 가정 내 의무를 소홀히 했으며 배우자와의 합의 없이 고액의 금전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법원에서 판사의 말이 떨어졌을 때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내세울 수 있는 변명은 없었습니다. 결국 이혼은 며느리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되었습니다. 김 씨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의 결혼이 깨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받았던 서러움에서 벗어났다는 후련함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아이가 생기기 전에 갈라선 게 다행이겠지. 아이가 있었다면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더 복잡해졌을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팠습니다. 이혼 후 며느리는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시어머니를 괴롭히다가 이혼당한 며느리라는 뒷말이 그녀를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문전박대했다는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 며느리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었고 이전처럼 당당하게 살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면 업보가 돌아오는 거지. 이제 김 씨와 아들은 서울의 새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골에서만 살았던 김 씨가 서울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복잡한 지하철 노선, 빽빽이 들어선 고층 건물들, 익숙하지 않은 주변 환경 때문에 헤맬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인내심을 갖고 어머니가 서울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점차 김 씨는 서울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에도 나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또래 친구들도 사귀었죠. 주변 탐방도 하며 동네 구석구석을 알아가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울 사람 다 되셨네요. 저보다 더 잘 다니시는 것 같아요. 아들은 어머니의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활기찬 모습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김 씨는 이제 자신을 위한 시간도 갖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에 다니게 되었고 늦은 나이에 컴퓨터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했던 김 씨에게 공부는 평생 가지고 있던 오랜 수건과도 같았습니다. 김 씨의 컴퓨터 실력이 늘어나자 아들은 어머니에게 노트북을 선물했습니다. 김 씨는 그곳에 매일 조금씩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재미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배우시는 게 참 빠르시네요. 역시 우리 어머니 머리도 좋으셔. 그래? 내가 어릴 때는 공부를 더 하고 싶었는데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일찍 학교를 그만뒀거든. 이제라도 뭐든 배우니 좋구나. 두 사람은 각자의 일과를 나누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가끔은 아들의 회사 이야기, 가끔은 김 씨의 경로당 친구들 이야기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이렇게 좋은 아들을 두다니 정말 복이 많은 것 같아. 어머니가 저를 잘 키워주셔서 그렇죠. 이제는 제가 어머니 행복하게 해드릴 차례예요. 시간이 흐르며 김 씨는 점차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당당한 모습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지 않았고 남에게 무시당하던 자신의 모습도 잊어갔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나가는 주체적인 어머니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그동안은 너무 남을 위해서만 살았어. 아들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김 씨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인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처럼 며느리에게 무시당하는 분들 제발 참지들 마세요. 정당한 방법으로 본인의 권리를 찾는 것도 중요해요.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시대가 변했고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 아닌 시대가 된 것을 모두가 알기를 바라는 김 씨의 속 깊은 마음이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쉼표를 구독,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